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조치가 있었죠. 대북 확성기 중지 조치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게 사셨던 접경 지역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면서 대통령 한 분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 또 국방 전문가시죠, 김병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일병 김병주입니다. 왜 또 일병 대장이신데요? 이제 대장에서 일병으로 제가 별칭을 바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병이 군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열심히 그렇죠. 뛰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대장의 마음이 아니라 일병의 마음으로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대장으로 선봉장에 서야 되는 거고 이제는 일병의 마음으로 한 데서 김일병 김병주입니다. 강등 되신 건 아니고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럼요. 일병의 자세로 네. 군 입대했던 그 마음으로. 그럼요. 그때처럼 패기 있게 적극적으로 진짜 긍정적이면서 패기하면 또 우리 김 대장님이시죠. 패기하면 김병주. 김일병이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기가 전 대위 출신인데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렇게 그렇죠. 육군 대위 출신. 해군 대위 출신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이제 일병의 정신. 그래서 김일병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위기에 빠지면은 김일병 구하기도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고요. 같이 해야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저를 막 고발하고 막 위기에 빠뜨렸잖아요. 그때 구해줘야 돼. 그럴 때 또 맞습니다. 볼때같이 모여서 지지를 좀 해주고 구해주고. 그럼요. 김일병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일병 구하기 작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성기 얘기 제가 잠깐 했는데 취임 열흘도 안 돼서 내려진 대통령의 첫 대북 메시지였습니다. 그만큼 상징성도 컸고, 의원님 보시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대북 확성기 일단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확성기 방송을 중지를 하니까 북한에서 이제 반응이 일단 그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이상한 소리, 갱음 또는 뭐 귀신 나오는 소리 이런 걸로 우리 접촉 지역 주민들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도 그런 괴상한 소리의 방송을 멈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느냐는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므로서 일단 접촉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시다. 모처럼 그런 반응입니다. 예전에 국회 와서 이분들이 막 너무 힘들다고 막 눈물로 호소하셨잖아요. 제발 멈춰달라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그걸 듣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6, 7개월 전으로 기억되는데 꽤 오랜 전에 이미 저도 강화도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 대남 확성기 소리를 들어보니까 강화도 지역은 대북 확성기와 대남 확성기 소리가 어떨 때는 막 혼합이 돼서 와, 그 상대하고 얘기도 하기 어려울 정도고 맞습니다. 밤에는 진짜 애기들은 경길할 정도로 그러고요. 소나 이런 동물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재명 그 당시 전 대표를 모시고 갔을 때 지역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장에 가서 그 북한 대남 방송을 직접 들었어요. 야, 이거 빨리 멈춰야 된다고 그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되시고 한 일주일 만에 딱 조치를 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마자 이 장면입니다. 지금 그때 가셨을 때 들었던 직접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느끼셨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그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문제, 그러니까 일반인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빠른 시간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북한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호적 신호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끊자마자 북한도 바로 끊었거든요. 저 소리를. 그러면 북한도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북한도 사실은 대남 확성기를 우리가 먼저 틀었잖아요. 작년 한 8월 경으로 기억되는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고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트니까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고 저런 소음을 보냈잖아요. 맞대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지하니까 저쪽에서 중지하고 잔잔한 음악을 보냈다. 이것은 북한도 환영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음악 같은 거는 좀 아직도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같아요. 상황이고. 근데 음악을 통해서도 물론 뭐 이것도 뭐 심리전일 수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음악을 튼다 해서 우리 군 장병들이 거기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가 음악을 트는 게 훨씬 북한에 있는 장병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은 뭐 잔잔한 음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북한이 왜 음악을 트느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 트는 걸 중지를 했는데 일시 중지인지 지속 중지인지 북한도 가늠이 어려울 거예요. 그 완전한 중단을 하려면은 전에처럼 대북 확성기를 철거시켜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북한의 의도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서 너들 이것을 완전히 중단한 건지 체크도 해보고 만약 다시 대북 확성기를 틀면은 우리는 또 소음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대북 이제 방송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끊으니까 북한도 반응해서 끊어줬고 이제 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직통선 전화를 받고 있지 않는 걸로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대화의 물꼬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 사실 남북 대화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화하기 위한 조건들, 여건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동안 너무 긴장이 고조되고 냉랭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대화가 됩니까? 거기에는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제 대북 확성기도 중지하니까 그쪽에서 또 이상한 소음을 중지하고 음악을 정도만 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남북의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원수지 가는 사람하고 갑자기 뭐 대화가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 식사라도 누구 필요하죠. 끼워서 식사라도 한번 그렇습니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들 또 하면서 이제 서서히 풀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북 관계 이재명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것은 좀 상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건을 조성을 긴장 완화를 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여건을 만든다고 해도 북한에서 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국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 대내외적인 문제가 성숙돼야 된다고 봐요. 가장 먼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은 러시아하고 간격이 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 미국이 러시아와 우호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때쯤 되면은 우리도 같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변수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과 북한과의 변수 그다음 지금은 우리는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분위기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하라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트럼프는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푸틴이 아직은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데 적당한 시점이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또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성숙이 되면은 물꼬가 트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망하신 대로 대북 관계가 예전에 경색된 관계, 불안, 그다음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제는 평화 무드로 바뀔 가능성을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의원님도. 자, 이제 뭐 확성기 문제나 대북 관계,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문제를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는 이제 국방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추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방부 장관으로 김병주 의원님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댓글에 댓글을 그렇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는 계시는 거죠? 지금 댓글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또는 뉴미디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정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민간 장관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는데 사실 저도 민간인이죠. 그렇죠, 민간이죠. 전역했잖아요. 전역한 지 벌써 6년이 그러니까 됐고 그 말은 현역에 있는 분이 바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군의 티를 못 벗은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바로 갔던 분들이 다 많아요. 예전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육군 총장하다 바로 갔고 김태형 장관은 합참 의장하다 바로 군복을 벗고 가고 그런 식으로 이래 하니까 장관이 돼서 군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장관은 국방부 장관도 정무직인데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전역하고 어느 정도 민간의 경험을 가지면은 능력도 있고 사고도 융통성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민간의 어떤 사고를 갖고 이런 의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민간인이냐 아니냐 뭐 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막 보는 견해들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선언을 하셨는데 그답게 이제 장차관도 이제 국민의 추천을 받아서 인재풀을 넓혀서 검증을 하겠다. 아주 이재명 대통령 다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국민들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뭐 했나요? 그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자체장을 뽑았잖아요. 그랬었죠. 이제는 장차관 또는 기관장들도 국민이 뽑을 수가 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반영을 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시는 최진봉 우리 교수님 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언론 분야 전문이시잖아요. 진짜 언론 분야의 교수 활동도 하시고 언론 쪽에서 아주 해박하신데 뭐 누구 그동안은 밀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언론 언중위 같은 데 있잖아요. 또는 언론 방통위 방심위 이런 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밀실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진봉을 방통위원장이나 또는 방통위원으로 막 추천하는 거예요. 저는 적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인재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검증을 하고 그야말로 국민들 속에서 최적의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인재풀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 추천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 저 사람 특히 최진봉 교수 같은 분 방통위원장 또는 방통위원으로 괜찮다.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서 추천하면 돼요. 인사혁신처 사이트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또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운영하는 SNS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추천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김병주 의원님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 민간 얘기가 나와서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은 군 전역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선이시니까. 그렇죠. 이미 지역 주민들이 저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그것도 정치 영역에서 국방 관련된 정책이나 이걸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군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 틀에 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병주 의원님은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6년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민간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군에서 바로 오는 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그래서 저는 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재선을 지역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줬고 그렇죠. 저를 군인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정치인으로 선택을 네, 해준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이 최고위원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30여 년 동안 그동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 선출직에 도전을 해서 된 적이 없는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걸로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늘 자부심을 갖고 지금은 또 김일병 정치 그렇죠. 민간인 김병주 의원입니다. 민간인 현재 민간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 오해해서 또 민간 출신이니까 군에서 있었던 분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란 이후에 군이 지금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좀 그 사기나 이런 것들도 다 잡아야 되고 그리고 군 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일부의 정치 검찰 군인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이런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의 생리나 군이 어떻게 움직여지니 체계나 시스템 이런 걸 잘 아는 분이 사실은 국방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회의원들은 이제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직을 놔둔 상태에서 같이 겸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기관장들이라든가 아까 방통위원장 이런 데는 국정원장 그만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추천하실 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국회의원을 방통위원장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 같이 직함이 정부 국회의원이 아니고 간직이 아닌 경우는 교수로서 이렇게 추천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저희가 짜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저는 진심으로 그러니까요. 최 작가님 온 거 써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가 최근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확대 그리고 병들의 봉급 인상 등과 맞물려서 도박 노출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건 아주 잘했다고 봐요. 병영 특유의 어떤 단체 생활을 하고 폐쇄성이 있다 보면은 있는데 불법 도박 같은 것이 확산되면은 상당히 군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군기강도 해이해지고 돈이 또 부족하면 막 마이너스로 땡겨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범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정신적 경제적 문제가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럼 또 군의 신뢰라든가 전투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군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이런 여건들이 좀 성숙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휴가 때나 썼지. 근데 이제는 자유시간이나 또는 휴일에 주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예전에는 봉급이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되고 적을 때는 실제 할 여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병사들 봉급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불법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장난삼아 한번 하다가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빠지면은 계속 그것만 생각나고 그리고 돈을 잃고 하면은 막 고민스럽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분위기 여건이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뭐 예전보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정확히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제도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국방부도 그렇고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시켜서 그렇게 노출이 안 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전에 예방 교육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국방부도 국방부지만 우리 국방위원들이 네.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네.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그 대안으로서 입법을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될지 나중에 국방부하고도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하고 네. 관계도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캐나다를 미국으로 합병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나토 수준의 GDP 대비 2%까지 국방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겐 K 방산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캐나다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점이 많죠. 지금 사실 캐나다하고는 물 밑에서 우리 잠수함 수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캐나다는 우리 잠수함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충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수함을 수출하게 되면은 그에 또 상응하는 일정 부분을 우리가 캐나다 무기를 산다든가 하면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GDP의 2%까지 국방비가 올라가니까 네. 또 캐나다가 미국의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국방이.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모든 무기를 사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K방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폴란드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K방산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도 그런 걸 느낀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제한 사항이 있어요. 좀 넘어야 될 도전 요소는 캐나다는 나토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럽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안 사면은 유럽 거를 사고 싶어 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벽을 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회의에도 캐나다에서 열린 데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정상을 만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얘기를 나누실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 K방산이 유럽과 중동에서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캐나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도 각광을 받고 중동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받고 있는데 캐나다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아주 우리 K방산이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자꾸 댓글로 이제 G기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은 국방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명주 의원님을 모셨고 왜냐하면 G기현에 대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이제 석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이걸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제 석방을 할지 요거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침 최고위 비공개 때도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사실 저도 그 분야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란 특검법이 지금 가동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그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이것이 이제 속도감 있게 할 거라고 보고 속도감 있게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서 일부만 수사를 했어요. 그랬었죠.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안 했고 그 여러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바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기현이가 풀어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압박을 그 여론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또 한 측면은 저는 특검 이제 내란 특검에 좀 기대가 커요. 거기서 발빠르게 사실 내란의 핵심 인물 주요 종사자이면서도 그 중에 핵심 인물이잖아요. 김용현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 뭐 방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풀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김용민 수석 부대표라든가 법률가 출신
우리 국회의원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휘부에 민주당 지휘부에서도 지기현 판사가 김용현 풀어준다든가 이런 문제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논의를 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부에서 뭐 김규표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네요. 김용현 추가 기소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하폰을 불법 제공한 점, 군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것들로 다시 추가 기소가 가능하면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도 아침에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특검에서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는 특검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밤늦게 대통령께서 바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속도감 있게 가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